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동명대학교 상담 임상심리학과의 최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이상심리와 상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행동이 무엇인지를 정의 내려보고요. 정신병리는 일종의 위계가 있는데 그 심각도에 따라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증, 두 번째는 성격장애, 마지막은 신경증, 요 세 파트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행동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을 구분할 때 두부를 탁 자르듯이 범주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상이고 어떤 부분이 이상이다. 이렇게 범주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이러한 정상과 이상 행동은 상대적이고 좀 연속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리는 일종의 위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병리의 위계를 앞서 목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증, 성격장애, 그리고 신경증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정신증은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각의 장애가 있는 환각, 그리고 사고의 장애가 있는 망상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신증의 증상이 바로 환각과 망상인데요. 가장 낮은 수준의 신경증, 우리가 뉴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신경증의 대표적인 증상은 우울이나 불안, 신체 증상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신경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장애는 정신증적인 양상과 신경증적인 양상의 그 중간에 있다라고 해서 정신병리의 위계상은 그 경계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경증적 양상을 보이다가 사파적으로 정신증적인 양상을 보이는 그런 성격장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정신증, 성격장애, 신경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신병리의 위계가 정신증적인 양상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낮은 수준은 신경증, 그리고 성격장애는 정신증과 신경증의 그 경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진 정신증, 성격장애, 신경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신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제가 환각과 망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환각과 망상은 바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인 경우는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현실 검증력은 나와 환경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상태를 바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정신증 하면 바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상태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증은 자아 기능에 손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 기능이란 자아가 환경과의 관계 안에서 기능적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나와 타자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때로는 접촉면을 잘 유지하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나타날 때 그게 바로 현실 검증력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생긴 상태는 나, 셀프와 other, 대상 간의 관계에 경계에 혼란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남이 되고 남이 내가 되는 이런 상태가 바로 정신증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그런 망상이나 그런 관계 망상으로 인해서 내가 타인이 되고 타인이 내가 된 듯한 즉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을 나의 것으로 여기는 이런 식의 망상들이 정신증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증의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은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정신분열병은 바로
일종의 환각과 망상을 주된 증상으로 하고는 대표적인 장애가 바로 정신분열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이 낙인을 찍는다라고 해서 새로운 용어로 바뀐 것이 조현병인데요. 조현병은 바로 현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생긴 병이다라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현은 현악기 할 때 현인데요. 바로 줄을 의미합니다. 즉 줄을 조절하는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조현병으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낙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은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하는데요. 이 프레니아에서 프레는 어떤 뜻이냐면 바로 폐 아래에 있는 막, 횡격막을 프렌이라고 합니다. 고대에는 이 프렌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스키조는 바로 분열이란 뜻인데 마음에 분열이 생긴 상태가 바로 조현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은 크게 두 가지 증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성 증상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음성 증상이 있습니다. 양성 증상은 정상 기능의 과다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데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있는 증상을 바로 양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양성 증상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망상이나 환각, 또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같은 것들이 바로 양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망상, 환각, 또 와해된 언어와 행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있는 그런 증상이 바로 양성 증상, 영어로는 positive symptom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음성 증상이 있는데요.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기능의 감소나 기능의 상실 같은 것을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음성 증상의 예로서는 정서적인 둔마, 또 사고나 언어 유창성, 생산성이 감소된 상태를 음성 증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점차 감소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도 음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둔마라고 하면 정서 표현이 제대로 잘 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사고나 언어 유창성도 많이 감소가 되고 목표지향적 행동도 줄어들게 되는 그런 증상이 바로 음성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증의 대표적인 장애인 바로 조현병은 황폐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을 잘 유지하다가 보통은 병의 발병이 청소년기 초기나 성인기 때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기에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환각과 망상이라는 활성기 증상을 보이면서 점점 기능이 감퇴하는 황폐화의 수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의 감퇴가 40대 정도에 이르러서 기능이 아주 감퇴된 상태로 유지되는 이러한 황폐화를 갖고 있는 것이 조현병의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취약성이 존재합니다. 유전적인, 생물학적인 뇌의 문제가 바로 그 취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이거나 심리적인 그런 환경적 여러 요인에 의해서 조현병이 발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원인과 심리사회적인 원인들이 함께 상호작용해서 조현병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현병은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그 대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많이 분비되어서 조현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파민은 쾌락, 즐거움, 보상과 관련되어 있는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도 있고 노에피네프린, 가바, 아세틸콜린 등등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서 조현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뇌에도 문제가 있는데요.
조현병 환자들의 MRI, 브레인 스터디를 해보면,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 전체적인 구조가 아트로피라고 해서 위축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뇌 구조가 위축이 되면서 뇌실이라는 구조가 확장되는 이런 이제 뇌 구조상의 변화도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현병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조현병은 뇌에 문제가 생긴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핵심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지각의 장애와 사고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조현병을 한마디로 무슨 장애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로 사고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데, 사고의 장애를 나타내는 용어가 바로 망상이라고 해서 딜루전이라는 게 있고요. 또 지각의 장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환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망상과 환각이 대표적인 조현병의 증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각의 장애 측면에서 몇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요. 인간은 환경을 감각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감각기관이 바로 오감을 인식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환청, 환시, 환우, 환촉, 환미와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냄새도 맡고 맛을 느끼고 촉각을 느끼는 이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각의 정보 처리가 좀 더 된 상태를 우리가 지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지각에 왜곡이 생긴 상태를 환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합니다. 환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환청, 환시, 환촉, 환우, 환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 환자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가 지금 대학 교수가 된 지 이제 올해가 10년 차가 됐는데요. 제 환자 중에 조직폭력배 분이 계셨습니다. 목에서 발목까지 용문신을 다 감았던 분이셨는데요. 조현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환청이 뭐였냐면 명령하는 환청이었습니다. 어떤 환청이 들렸냐면 찔러라 라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를 칼로 이렇게 찌르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청에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침에 제가 회진을 가는데 1인실을 쓰고 있는 이 환자 방에 잘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왜냐면요, 때려라 라는 환청이 들으면 제가 맞아야 되니까요. 그렇게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 환각에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조현병의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환청이 가장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청은 주로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거나 소근소근 된다거나 남녀의 목소리, 하루 종일 들리는 건 아니고요. 들렸다 안 들렸다 하고 이렇게 환각의 환청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환각의 예로는 환시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환각은 특정한 환경의 자극이나 대상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지각의 왜곡 경험하는 겁니다. 뭐가 주변에 없는데도 뭐가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시가 있으면 대뇌에 기질적인 결함이 있다, 즉 뇌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보셔도 될 만큼 뇌에 문제가 생기면 환시가 나타나는 경우들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환시를 경험하는 대표적인 예로 약물 중독이나 마약 중독, 즉 약물로 유발된 그런 환각, 환시 경험들도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환촉이 있는데요. 몸에서 뭐가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거나 촉각상의 왜곡이 생긴 것을 바로 환촉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환촉 경험을 하는 환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알코올 중독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몸에서 뭐 벌레가 기어다닌다, 뭐 이런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있고, 성기에서 성감이 느껴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촉각의 왜곡이 생긴 환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은 환후가 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후의 경험, 즉 냄새가 나지 않는데 냄새가 난다라고 지각을 하는 경우이죠. 제가 만났던 환자 중에는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이었는데요. 자기 몸에서 방귀 냄새가 난다라는 환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도 저기 구석에 앉아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바로 환후에 따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맛의 왜곡이 생긴 환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환미는 이상한 맛이 느껴진다인데요. 주로 독을 탔다, 그 다음에 썩은 맛이 난다 이런 식의 호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거는 피해 망상이라고 해서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한다라는 그런 사고상의 장애와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를 바로 환미라고 합니다. 자, 제가 5가지 이 지각의 장애를 말씀드렸는데요. 환청, 제일 많은 그런 장애, 조현병 중에서 특히 편집형 조현병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환청이고요. 환시는 대뇌에 기질적 결함이 있는 상태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환촉, 몸에서 촉감이 없는데 느껴지는 거. 그 다음에 환후,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 환미, 이상한 맛이 느껴지는 이런 지각의 왜곡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현병의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현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고장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고장애라 하면 바로 생각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장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망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자파로 나를 괴롭힌다. 또 그리고 예민한 사람들은 이를 알아차리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러한 사고장애, 망상이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 나를 조종하고 비밀 작전에 투입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관계망상도 사고장애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는데요. 연예인 원빈이 있습니다. 잘생겼잖아요, 연예인이. 여학생이었는데 여자 대학생이었고요. 원빈이 자기한테 자꾸 차를 보내준대요. 여러분, 남자 연예인, 잘생긴 연예인이 차를 보내준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면 택시를 잡습니다. 택시를 잡으면 기사님이 묻잖아요. 어디로 모실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면 이 학생이 뭐라고 하냐면 원빈한테 가주세요 라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색정망상이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왜곡이 생긴 상태, 조현병의 핵심적인 사고의 장애, 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망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환경과 나와 뭔가가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관점의 사고의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관계망상의 예로 신문이나 TV에서 나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사고의 왜곡들이 간혹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는데 요즘은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인터넷 게시판에서 나의 이야기가 나온다. 나의 영상들이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나와 뭔가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관계망상을 조현병 환자들이 또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신체망상도 있는데요. 제가 만났던 조현병 환자는 아침에 회진을 갔더니 자기 간이 하루 새 바꿔치기 돼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사고상의 왜곡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날 또 회진을 갔더니 그날은 또 콩팥이 바꿔치기 돼 있다라는 거예요.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신체 망상들도 조현병 환자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환자분은 얼굴에다가 청테이프를 다 붙이고 다닙니다. 이렇게 청테이프를 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전자파가 자기를 괴롭힌다라는 피해망상이 있었습니다. 또 이분은 과대망상도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가 하느님이다. 그러면 머리 받고 사람들이 엉덩이를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대망상 이면에는 소위 열등감에 대한 반도 형성으로
그런 과대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아들러 같은 심리학자는 열등감을 보상하는 형태로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과대망상 이면에는 심리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열등감을 과대 망상의 형태로 보상하여 생각의 왜곡이 생기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현병, 정신증의 양상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조현병은 바로 지각의 장애 또 사고의 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조현병은 바로 프레니아, 프레는 여기 횡격막에 스키조, 분열이 생긴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증상으로 사고의 장애로서의 망상, 지각의 장애로서의 환청,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조현병 환자들에게 있는 양성 증상,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없는 무감동이나 무욕증, 사회적 철수와 같은 음성 증상들을 같이 호소합니다. 이러한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치료법들이 사용이 되는데, 1차적으로 조현병은 바로 생물학적인 질환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조현병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조현병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치료를 1차적인 치료로 합니다. 약물 치료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심리, 사회적인 그런 개입도 많이 하게 되는데, 심리적인 치료 방법으로서는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또 사회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적인 기술을 향상하는 그런 사회기술 훈련, 또 조현병 환자가 가족 내에서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가족의 지지체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가족의 구조가 붕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교육, 개입 이런 것들도 가족 치료적 관점에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제가 조현병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어서 나타나는 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인간의 뇌에는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말단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도파민,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수용체에 달라붙게 되는데요. 즉, 신경세포체 간의 정보 전달은 바로 화학적 정보, 신경 전달 물질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체 그리고 축색을 따라서 이어지는 정보는 전기적 정보로 변환되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도파민이 이제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가 바로 조현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 항정신병 약은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전달되지 못하게 이렇게 블로킹이라고 해서 막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이 이후에 시냅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게 바로 도파민을 조절하는 항정신병 약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신경세포체의 말단에서 신경세포체의 축색을 따라서 분비된 화학적 물질인 도파민이 많이 분비된 상태가 바로 조현병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수용체, 포스트 시냅틱, 그 사이를 간극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에서 전달된 도파민이 항정신병 약이 시냅스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더 이상 도파민이 많이 전달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기적 신호로의 변환을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항정신병 약으로서 도파민으로 이 정신치료를 한다. 조현병 환자들을 치료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여러 조현병 환자들과 관련된 정신증과 관련된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900년대,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개발된 이런 항정신병 약 중에 전형적인 항정신병 약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954년에 개발된 크로노프로마진 이런 약도 있고요. 지금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할로페리돌 이런 약들이 있는데 이거는 티피컬 안티사이코틱스라고 해서 정형적인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은 양성 증상, 환각이나 망상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많이 따라오는 그런 약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정신병 약을 쓰면 부작용이 많다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들이 있어 왔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면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개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스페리돈, 올란자핀, 지프라지돈 등등 다양한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그런 약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부작용도 상당히 많이 준 그런 이제 약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제가 정형 항정신병 약들은 부작용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런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들은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그런 약물로 개발이 되어서 조현병 환자들에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치료도 실시가 됩니다. 소위 이제 인지적인 왜곡이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는 인지행동 치료도 하게 되고요. 또 환자의 비논리적인 그런 망상의 수준을 점차 의미 있는 그런 증상의 왜곡을, 사고의 왜곡을 합리적인 사고로 변환시키는 그런 이제 인지행동 치료도 조현병 환자들에게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조현병 환자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는 원인론적 관점에서 취약성이 있고, 즉 유전적인 소인이 있고, 그에 따라서 심리사회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로서 조현병이 발병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바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서 vulnerability라고 하는 취약성이 존재하고 환경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한 결과물로서 병이 발병한다는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하는 거죠. 또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익혀서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발병이나 재발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례 관리들, 즉 우리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각 지역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을 파악하고 발굴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사전에 평가를 통해 적절한 사례 관리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개입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바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개입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조현병이 발병이 되었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쓴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병동 관리자님들께 인사 먼저 전합니다. 결코 없는 지각, 뚫지 못하는 유리창, 사실 손잡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습기를 차단시킨다. 본인들은 지구의 습기, 방도 없는 곳에서 공명, 기인들은 살아남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편지글을 썼습니다. 뭔가 사고에 왜곡이 생겨서
언어 표현이 좀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말이 설명도 잘 안 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분이 충분히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변화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이렇게 썼는데요. 거의 여름 같은 날씨로 햇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다. 오늘은 병원에 가는 날이기도 하다. 교수님을 만나 뵙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들도 생각이 나고 몇 개월 동안 있었던 병동 사람들 그리고 에피소드들도 생각난다. 자, 약물 치료 또 여러 심리적인 개입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글 안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사고가 상당히 연상이 잘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고상의 장애로서의 조현병을 이렇게 적절한 약물 치료, 생물학적인 치료와 심리사회적인 개입을 통해서 충분히 이러한 장애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례를 하나 더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보호병동에 저희 환자분이 입원을 하셨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조현병이 발병이 되었습니다.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제가 이 아이 이름을 철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명을 제가 붙였습니다. 이 아이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상태로 병동 생활을 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철수를 만나서 불렀습니다. 철수야, 반응이 없어요. 철수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앉아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감고 있던 눈을 턱 뜨고는 이러는 거예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한마디도 안 턴 애가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여러분, 이 구아바라는 제가 불렀던 노래는 예전에 1박 2일에 김씨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김씨가 불렀던 음료수 CF송입니다. 그날 밤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구아바 구아바 쳐봤어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밤새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날 갔어요. 철수가 있더라고요. 또 철수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반응이 없어요. 철수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철수가 앉은 자리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감고 있는 눈을 탁 뜨고는 또 이러는 거예요. 구아바 구아바 망고를 유혹하네. 딱 걸렸네. 포시즌을 낳았네.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망고와 구아바 눈 맞은 얘기. 노래를 부른 거. 한마디도 안 던 애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이가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병동에 있는 환자들하고 어울려서 놀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한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철수가 저희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습니다. 조현병은 점점 퇴행이 되거든요. 점점 안 좋아집니다. 저희 병원을 또 입원한 거예요. 제가 또 불렀습니다. 철수야 라고 불렀어요. 반응이 없어요. 철수야,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철수가 또 앉아있던 소파에서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감고 있던 눈을 턱 뜨고는 이러는 거예요. 불가리스 고품격 신발효유 불가리스 프라임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조현병 환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조현병 환자들을 대해야 되느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공감입니다. 나무가 삐딱하게 서 있으면 나도 한번 삐딱하게 서보는 것, 상대 입장에 서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우리가 조현병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정신병리의 위계에 따라서 가장 심각한 수준의 정신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신증은 바로 현실 검증력에 문제가 생긴 거다. 나와 환경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정신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장애가 조현병이다.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이 낙인을 찍는다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꿨고, 스키조프레니아, 즉 횡격막에 인간의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 거기에 분열이 생긴 상태를 조현병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조현병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 증상,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양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조현병 환자들에게 있는 환각이나 망상, 음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조현병 환자들에게 없는 무감동, 무욕증, 사회적 철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현병의 핵심적인 원인은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생물학적 특성, 생물학적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 인간의 뇌에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중에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어서 병이 생기는 거다. 또 뇌에 구조적인 원인이 문제가 생겨서 조현병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조현병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사고의 장애, 즉 망상과 관련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이고, 또 지각의 장애로서의 환각이 있는데, 환각은 환청, 환시, 환촉, 환우, 환미와 같은 지각에 왜곡이 생긴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조현병의 대표적인 치료는 생물학적 치료를 1차적으로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정신병 약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예전에는 항정신병 약들이 부작용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에도 같이 효과가 있는 그런 비전형 항정신병 약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약물치료도 더불어서 심리적인 또 사회적인 여러 개입들을 해서 조현병들을 치료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정상과 이상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병리의 위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정신증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정신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